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램 제어부터 파이프라인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어. 이 프로그램 제어는 분기 명령, 제어하는 것은 분기 명령어예요. 그래서 분기 명령어는 보통 AR 유효 주소, 내가 원하는 어디부터 시작하고 싶으니 그 유효 주소를 PC 다음 수행할 명령어 주소에 넣어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이것의 종류는 분기 명령어랑 분기 명령어의 종류에는 조건부 분기 명령어랑 무조건 분기 명령어가 있어요. 무조건 분기는 말만 들어도 그냥 무조건 바로 분기시키는 거죠. 조건부 분기 명령어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내가 원하는 주소를 다음 수행할 주소로 할 수 있는 거고, 맞지 않으면 그냥 다음 수행할 명령어를 수행해주면 돼요. 여기에는 스킵 명령어, 콜 리턴 명령어, 비교 테스트 명령어 이런 게 있는데, 스킵 명령어는 주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을 시행시키는 거고, 콜이랑 리턴 명령어는 우리가 서브루틴에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비교 명령어랑 테스트 명령어인데, 비교 명령어는 내가 어떤 특정 대상을 나타내는 레지스터를 조정함으로써 분기 일으키게 한다. 그러니까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거는 뭐에서 뭐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상태 비트를 봐요. 그래서 상태 비트의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태 비트란 무엇이냐?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상태 비트 조건. 상태 비트는 우리가 조건 코드 플래그라고도 불리고 그림 8-8에 어떻게 상태 비트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C, 캐리 비트예요. ALU 연산을 해서 캐리가 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이겠죠? 그리고 사인, 이 연산 결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비트가 1이면 1이고 아니면 0인 거. 제로는 전체 비트가 0이면 1이 되는 거고, 이 오버플로우는 제일 마지막 캐리랑 그 전 캐리랑 익스클루시브 올 해가지고 1이면 1이고 아니면 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보수로 표시된 8비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8비트로 몇부터 몇까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28까지 128개, 그리고 0은 플러스로 쳐져요. 그래서 0부터 127까지 128개, 128 해가지고 여기 안에 8비트 를 해가지고 8비트 레지스터랑 8비트 레지스터랑 뭐 연산해서 이 범위를 넘어선다. 그럼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조건부 분기 명령으로 가볼게요. 조건부 분기 명령어랑 서브루틴 컬 명령어랑 프로그램 인터럽트,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조건부 분기 명령은 우리가 제시된 조건이 맞으면 프로그램은 지정된 주소로 분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는 게 조건부 분기 명령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 아까 말한 상태 비트에 따라서 어떻게 분기를 할 건지 나타내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봤던 그 상태 비트에 대한 그림이죠. 8비트를 가지고 ALU 연산 수행해서 마지막 두 개, 익스클루시브 올 한 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에 가장 높은 비트의 그 비트가 사인 비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F7이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게이트가 들어가야 될까요? 놀 게이트가 내려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될 텐데, 그거를 0으로 1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니까 0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비트는 2의 보수로 표현된 부호를 가진 산술연산과 관계해서 사용이 된다. 그리고 비교 명령으로 뭐가 큰지 알려주고, 8-11의 이 조건부 분기 명령어를 보면 되고, 다 앞에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그 두 개의 부호 없는 숫자 크기가 상태 비트 CZ 값으로 알 수 있으면 명백하다. 그리고 부호를 가진 숫자는 SVZ 값으로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라 A가 B보다 큰 경우가 있고 A랑 B랑 같은 경우가 있고 A가 B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이때 만약에 unsigned 부호가 없다면 그리고 signed 부호가 있다면 우리는 이거는 unsigned 두 개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캐리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얘네 둘이 같으면 제로가 될 거고 얘네 둘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겠죠. 얘로서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만약에 4에서 3을 빼는 거를 해봅시다. 그러면 4비트짜리 그런 거라면 1, 0 이런 0100에다가 3에 2의 보수를 하면 0011 1100 1101 해가지고 여기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01 해가지고 10010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캐리가 발생하죠.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캐리가 발생하는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경우에는 캐리가 발생 안 하고 그거를 그냥 2의 보수를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캐리가 발생한 경우는 캐리를 그냥 버려주고 이게 바로 답인 거죠. 자, 그러면 사인드는 큰 수에 작은 수를 뺀 경우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제로가 나올 거고요. 얘는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 값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사인 값으로 우리가 그 부호가 있는 수로 알 수 있는 거는 양에서 양을 더했는데 음이 나왔어요. 이거 오버플로우죠. 그리고 음에서 음을 더했어요. 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버플로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인드에서 부호를 가진 숫자의 크기는 우리가 오버플로우 Z 사인으로 알 수 있고 이 unsigned는 C와 Z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리송했던 게 borrow가 되는 borrow가 되는 상태는 B의 2의 보수에 의해서 뺄셈을 하고 나서 얻어진 캐리의 보수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의 보수는 아까 전에 1101이라고 했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0001을 해가지고 더해요. 그러면 1110이 되겠죠. 그럼 우리 K가 무엇이에요? 0이죠. 이거를 보수 취하면 캐리는 1.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의 보수에 뺄셈하고 얻어진 캐리의 보수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뺄 때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로우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로우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에 보수를 취하면 보로우를 취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보로우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서브루틴 컬과 루틴이에요. 이 서브루틴은 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건데 그것을 매번 프로그램에다 쓰면 공간도 많이 낭비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에다가 주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브루틴, 간편하게 하게 서브루틴을 만들었고 서브루틴에서 또 서브루틴을 부를 수 있고 그 불러진 서브루틴에서 또 서브루틴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했으면 다시 돌아가고 다 했으면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그림을 우리는 험고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브루틴은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자체의 일련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컬 서브루틴, 점프 이런 다양한 서브루틴들이 있고요. 서브루틴 동작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어떤 위치에 기억시켜 놓는다. 그쵸? 왜냐면 점프하니까 다시 돌아올 그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기억해 놔야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이 서브루틴 시작으로 가게 한다.
우리가 BSA 명령어를 배우면서도 그 예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리고 서브루틴 마지막 명령어는 return from subroutine인데 이것은 기억해둔 리턴 주소를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에 넣는 것이다 라고 우린 BSA 명령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이런 서브루틴을 사용하면서 스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스택을 사용을 하면 서브루틴 안에서 또 서브루틴을 부를 때 그냥 스택이니까 바로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다 수행하면 다시 팝해서 하면 되게 간편하겠죠. 그래서 리턴 주소를 많이 부른다면 계속 그냥 스택에 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스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turn from subroutine 명령어에서는 스택 값을 팝하고 프로그램 카운터에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우리가 그 스택을 사용해서 서브루틴 부를 때 여기에 리턴 주소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 수행해서 팝을 할 때 이 리턴 주소 값을 PC에 다시 올려놔가지고 원래 다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올린 서브루틴의 리턴 주소가 스택의 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기 있는 것을 PC에 넣습니다. 그러면 서브루틴 컬은 마이크로 연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S 플러스 1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S 플러스 1을 하고 거기다가 다음 수행할 명령어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내가 수행할 그 서브루틴의 주소를 여기 PC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수행할 명령어에다 넣는 거겠죠? 그러면 return from subroutine은 팝이겠죠? 그러면 그 서브루틴 SP에 있던 것을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에 넣고 그래서 그 명령을 다시 수행을 하고 얘는 팝이니까 SP를 하나 감소시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환 서브루틴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어떤 서브루틴은 자기 자신을 계속 부른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레지스터나 메모리 기억 장소를 리턴 주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배당을 하면 서브루틴 컬이 일어났을 때 리턴 주소는 지워지고 만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다음 수행할 명령어 AR1을 저장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스택을 사용을 안 하고 어떤 레지스터에다가 다음 수행할 명령어 주소를 저장해 놓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스택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올려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레지스터로 해놓으면 내가 AR1을 저장해 놨었는데 또 다른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경우 AR1이 아예 없어지고 AR2가 여기다가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얘는 정보가 사라진다.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스택을 사용하면 이런 리턴 주소를 우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제어 명령어 프로그램 인터럽트입니다. 프로그램 인터럽트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 외부적인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인터럽트 주소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를 했을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 값만 아니라 다른 상태들도 많이 이동을 시켜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상태 비트나 여기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 모든 레지스터 내용, 그리고 상태 조건 내용들도 이런 것을 다 대피시켜야 되겠죠. 모든 레지스터 내용을 여기는 PSW, 상태 비트 조건 집합을 PSW라고 그래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터럽트의 형태는 무엇이냐?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어요. 외부 인터럽트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입출력 장치나 타이밍 장치나 전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부적인 인터럽트는 불법적인 명령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트랩이 발생할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내부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동기성이고 외부 인터럽트는 비동기성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원래 프로그램이 다시 수행된다고 하면 내부 인터럽트는 매번 같은 위치에서 발생하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소화된 명령어 집합 컴퓨터 리스크랑 시스크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 간소화된 명령어 집합 컴퓨터는 리스크예요. 시스크는 많은 명령어를 가진 컴퓨터를 복잡한 명령어 집합 컴퓨터라고 줄여서 이거라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급 언어들 있잖아요. 이 고급 언어들 하나하나 다 그거에 따른 기계어 명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양이 많고 복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리스크를 만든 거죠. 리스크는 빠른 소수의 간단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간소화한 명령어 집합 컴퓨터다. 이런 시스크의 특징은 그냥 한번 다 읽어보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크의 특징은 고급 언어를 기계어 프로그램 바꾸는 일은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이 컴파일이 그러면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간소화시켜서 컴퓨터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급 기계어마다 고급 언어마다 기계어 프로그램 언어를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명령어 형식이 너무 많으니까 막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변적인 길이를 가진 메모리 워드를 꼭꼭 채워넣기 위해서는 워드의 바이트 수를 세는 특별한 디코딩 회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징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명령어 수가 많고 각각 몇몇 명령어는 특정한 명령을 수행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양한 어드레싱 모드, 그리고 가변 길이 명령어 형식, 메모리의 피연산자를 처리하는 명령어다. 네. 그래서 얘 때문에 가변 길이 명령어 때문에 아까 디코딩 회로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고, 메모리에 피연산자를 처리하는 명령어 때문에 하드웨어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하드웨어가 많으면 처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계산 속도도 되게 느려진다. 자, 이거의 반면에서 시스크가 등장을 했죠. 명령어 집합을 간소화하고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리스크를 사용합니다. 많은 수의 명령어를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명령어 어드레싱 모드, 그리고 메모리를 참조할 때는 우리가 로드랑 스토어 명령어만으로 제한된다고 앞에서도 배웠었죠. 그리고 모든 동작은 CPU 레지스터 안에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되게 빠르겠죠. 그리고 고정된 길이 명령어 형식으로 디코딩이 간단하다. 그리고 단일 사이클 명령어를 실행하며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보다는 하드와이어된 제어를 채택하다. 그래서 되게 빠를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구조로부터 얻어지는 특징은 또 프로그램 내에서 많은 수의 레지스터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수의 레지스터로 중간 단계의 결과를 저장해서 피연산자를 참정하는데 되게 최적화되어 있대요. 그리고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복귀하는데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 중첩된 레지스터, 뒤에서도 배울 거지만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리스크의 특징 때문에 고정된 명령어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급 언어를 효과적으로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도 있고, 고정된 길이 명령 형식으로 디코딩 간단하고 단일 사이클 명령어. 네, 앞에 나온 이건 똑같은 반복되는 내용이네요. 이제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서브루틴 호출하고 복귀할 때 되게 되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터 값의 저장과 복구 동작을 없애기 위해서 다수의 레지스터 묶음을 가지고 프로시저에게 하나씩 레지스터 묶음을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레지스터 묶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레지스터 값을 저장하고 또 다시 복구하고 막 이런 작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좀 없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스크의 특징으로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가 있었죠. 그래서 매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마다 우리는 레지스터 파일로부터 새로운 윈도우를 할당해요. 이 윈도우는 한 프로시저가 사용할 저장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시저
새 윈도우를 우리가 활성화시킬 때는 포인터를 막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이번엔 얘를 활성화시킬 거야. 그리고 포인터를 이제 다른 얘를 활성화 안 시키고 다른 걸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뭐 포인터를 그리고 그 전 거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고 막 그렇다네요. 그리고 프로시저 윈도우는 이 파라미터 이 공유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이 커먼 보여요? 커먼, 글로벌 막 이런 걸로 파라미터를 공유해가지고 결과를 레지스터에 대한 결과를 저장과 복구 동작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글로벌 레지스터, 커먼 레지스터, 로컬 레지스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글로벌 레지스터는 모든 프로시저들이 공유하는 그런 레지스터예요. 그리고 이 커먼 레지스터는 이 인접해 있는 이 프로시저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먼 A&B는 이 레지스터 B랑 A가 공유하는 거죠. 이 로컬 A는 이 A만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A가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는 그쵸? B로 해볼게요. B가 보기 좋네요. B는 얘네 둘도 사용할 수 있고 얘도 사용할 수 있고 얘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 크기는 얘가 됩니다. 네, 뒤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식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A가 B를 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B를 호출하면 A는 A의 A는 A랑 B랑 공유하는 그 공통 커먼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이 레지스터에 그 B한테 전해줄 그 파라미터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뭐 저장과 복구 동작 없이 이 파라미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커먼 애로 그 파라미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B가 다시 복귀를 할 때는 그 계산 결과를 다시 여기로 저장을 하고 A는 이걸 또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전체적인 그걸 다시 얘기해보면 프로시저는 여기서 4개가 있어요. A, B, C, D. 그리고 로컬은 여기서 글로벌이 있고 로컬은 각각 인접해 있는 그 프로시저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해요. 여기는 환영 구조예요. 그래서 환영 구조라서 얘네들은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각각 윈도우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는 프로시저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죠. 각각 프로시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저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B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까 전에 얘라고 했어요. 그러면 2개의 커먼이랑 하나의 글로벌과 자기의 로컬을 가질 수 있으므로 L 플러스 EC 더하기 글로벌 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프로세서에 필요한 총 레지스터 수는 몇 개일까는 이거는 글로벌 더하기 윈도의 개수랑 윈도의 개수 곱하기 로컬 플러스 C를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에 관한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윈도우의 개수 곱하기 로컬 레지스터 수 더하기 커먼. 네, 그냥 이 식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이프라인과 벡터 처리인데 벡터 처리는 안 볼 거고요. 병렬 처리부터 볼게요. 병렬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나왔죠. 이 파이프라인 처리는 산술연산의 세부 동작이나 컴퓨터 명령어 사이클 각 단계를 중첩시켜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이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고요. 이 파이프라인은 하나의 프로세서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서브 프로세서로 나눠서 각 프로세서가 동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말씀 안 드렸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만약에 내가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하고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는 커다란 연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4개로 나눌 거예요. 더하기 하나, 빼기 하나, 곱하기 하나, 나누기 하나 이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4개의 프로세서로 4개의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4개의 작업이라 해야 될까요? 네, 4개의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A에 대한 작업을 쫙 하고 B에 대한 작업을 쫙 하고 C에 대한 작업을 쫙 하는 건데 A가 플러스를 할 때 A만 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를 할 때 플러스는 B니까 그때 B를 하고 A가 곱하기를 할 때 마이너스는 B니까 B가 마이너스하고 그때 플러스가 B니까 C가 플러스하고 약간 이런 구조로 얘는 점점 누적되는 값을 갖는 각각은 누적되는 값으로 계산되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빌 때 다른 작업들이 수행을 하는 네, 이건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진행에서 연산을 중첩시키고 각 세그먼트마다 레지스터를 둘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생겼냐? 이 세그먼트는 각각의 연산을 하는 조합 회로와 플립플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레지스터가 중간들에 있는데 이 레지스터 값들은 이 세그먼트에서 계산된 결과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클럭은 동시에 뛰면서 레지스터 값이 다음 레지스터로 이동하고 다음 세그먼트로 이동하고 이 저장된 레지스터 값이 또 다음 세그먼트로 이동하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태스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좀 자꾸 흔들리나? A, B, C, D라는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 데이터들은 이 태스크를 거쳐야 돼요. 자, A라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어요. 다음 클럭이 뜰 때 전달이 돼요. 이때 클럭이 뜰 때 B도 여기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자, 다음 클럭이 떴어요.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이렇게 또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A, B, C, D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처음으로 값이 나올 때는 4클럭이 뛴 이후에 돼서야 이 결과값이 나오는 그리고 이 4클럭이 되고 이후에는 매번 출력 때마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나중에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I에다가 곱하기 BI라고 더하기 C를 하는 그런 연산이 있어요. 이 연산을 아까 전에 부연산으로 나눈다고 했죠. 우리는 여기를 3개의 부연산으로 나눌 거예요. 3개의 부연산 곱하기 값을 로드하고 곱하기 더하기를 하는 걸로 우리가 부연산을 나눌 거예요. 각 세그먼트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레지스터랑 각각의 조합 회로로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에 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표는 이게 연속된 숫자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 A1, B1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수행하고 있었어요. 다음 클럭이 뛰면서 이동한다 그랬죠. 다음 클럭이 뛰면서 이동을 할 거예요. 곱하기 한 값,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서 A1, B1이 들어왔을 때 곱하기가 되어 있지만 곱하기는 아직 다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다음 클럭이 뛰었을 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클럭이 뛰었을 때 레지스 3으로 이동을 했고 R4도 C1 값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 클럭이 떴을 때
그 계산된 값이 이걸 add 한 값이 그 다음 클럭 떴을 때 R5로 이동을 하고 이게 출력이 되는 거는 클럭 3가 뛴 이유겠죠. 그래서 이 다음이 뛴 다음부터는 최종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로 들어오면 그 다음 연속된 데이터 값이 이제 세그먼트 1으로 들어오고 얘네들이 이렇게 탁 이동했을 때 연속된 데이터 세 번째 값이 또 들어오고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동작은 공간 시간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그림 9-4에 나와 있죠. 이거는 수평 측은 클럭 사이클의 단위의 시간 나타내고 수직 측은 세그먼트 번호를 나타내요. 세그먼트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세그먼트 안에는 내가 원하고 수행하고 싶은 그 연산, 플러스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런 게 들어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6개의 태스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개의 연속된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그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세그먼트가 4개이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 처음에 들어온 값은 세그먼트 4개를 다 무조건 그냥 태스크는 이 세그먼트 4개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1이 태스크 1이 이 세그먼트 4를 다 한 다음부터는 한 개씩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값이. 그쵸? 그리고 클럭 사이클 시간은 만약에 클럭 사이클 시간이 여기서 TP예요. 그러면 그리고 세그먼트 수가 K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태스크 T1이 동작을 완료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쵸. K 곱하기 TP만큼 걸리겠죠. 그리고 나머지 클럭은 첫 번째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n-1개 남았잖아요. 전체 태스크가 n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n-1 곱하기 TP만큼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클럭 사이클이 몇 개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뭐죠? K 더하기 n-1 곱하기 TP죠. 근데 우리가 TP 빼고 여기는 몇 번 클럭 사이클을 필요로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수행해서 수행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B파이프라인을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만약에 B파이프라인 태스크를 완료하는데 TN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씩 이 전체 태스크가 이 태스크 완료하기 시간을 모두 거쳐야 되기 때문에 n 곱하기 tn인 거예요. 그러면 속도 증가율은 이 파이프라인 수행 시간에서 B 파이프라인 수행 시간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tn을 k 더하기 n-1 TP에서 나눈 게 돼요. 근데 만약에 n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면 이 k-1 값이 좀 무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TP분의 TN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게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최대의 속도 증가율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 TN, B파이프라인이 수행하는 시간이 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고 하면 그니까 만약에 B파이프라인이 여기 1, 2, 3, 4 4개네요. TP이고 이게 세그먼트를 4개 만약에 이게 B파이프라인이 한 그 사이클이
이 사이클이 40 나노세컨드 걸리고 이게 세그먼트를 4개 거쳐야 되는 애예요. 근데 만약에 파이프라인의 그 사이클도 얘가 40 나노세컨드예요. 그러면 4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이거 나누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된다면 세그먼트의 수만큼 최대 속도 증가율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식이고요. 여기 밑에 식은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N은 100이고 K는 4고 TN은 80이고 TP는 20이다. 그러면 100 곱하기 80을 하고 20 곱하기 4 더하기 100 빼기 1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8이 나와요. 이거는 약간 4랑 거의 4랑 비슷하죠. 이 4는 뭐다? 세그먼트의 개수다. 그림 9-5를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을 병렬적인 다줄기능 장치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제가 아까 전에 이 세그먼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 내가 만약에 4개의 태스크를 수행할 거야. 그러면 4개의 다중기능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이거를 다 똑같이 한꺼번에 수행하면 결론적으로 파이프라인하고 수행하는 게 똑같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스티브 선생님도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에서 좀 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이고요. 네, 실제로 여기서 말한 내용은 실제로 파이프라인에서 최대 속도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 속도로 동작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 세그먼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렇게 연산이 있을 수 있지만 각각 그 연산이 수행 시간이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서 어떻게 할지 나올 거예요. 답을 말해드리려면 최대로 큰 세그먼트의 크기에 맞춰야 돼요. 왜냐면 내가 4개의 태스크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파이프라인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40이고 60이고 20이고 10이에요. 근데 여기서 40을 수행할 건데 그러면 60이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60을 수행하는데 20이 벌써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제일 큰 걸로 맞추면 그냥 조금 기다리면 되겠죠. 뭔가 빨리 수행돼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 경우 때문에 제일 큰 걸로 하는 건데 뒤에서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은 아까 전에 파이프라인 그 회로의 그림에서는 중간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비파이프라인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한 번에 쫙 수행되니까, 한 태스크만 쫙 수행되니까 중간 결과값을 저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최종 결과값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가 적용되는 컴퓨터 설계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산술 파이프라인하고 명령어 파이프라인에서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산술 파이프라인. 부동 소수점 가상기 파이프라인의 입력은 2개의 정규화된 부동 소수점 이진수이다. 잠시만요.
네, 산술 파이프라인으로 가볼게요. 부동 소수점 가상기 파이프라인의 입력은 두 개의 정교화된 부동 소수점 이진수이다. 그냥 부동 소수점 덧셈 뺄셈을 위한 파이프라인인데 맨 처음으로는 정교화를 시켜야겠죠. 정교화 시켜가지고 대문 AB는 가수를 알 거고 작은 AB는 지수를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지수를 비교해가지고 큰 거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큰 거를 우리가 여기다 골랐어요. choose exponent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 큰 지수한테 맞춰야겠죠. 그래서 뭐 더 작은 거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수를 정렬할 거예요. 네, 가수를 정렬할 거고 그 가수를 정렬한 거를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수 정렬한 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두 개를 통일했으니까 가수를 더 셈뺄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이 결과를 또 정교화해가지고 그 정교한 지수를 지수 이걸로 바뀌었어 하고 또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겠죠? 네, 그런 내용이 쫙쫙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지수를 비교하는 거는 60이고 60 나노세컨드 걸리고 가수 정렬하는 건 70 나노세컨드 걸리고 목이 나가네요. 가수를 더하고 빼는 거는 100 나노가 걸리고 결과를 정교하는 건 80 나노가 걸려요. 그러면 클럭 사이클은 뭘까요? 클럭 사이클은 이 걸리는 그 부연산의 수행 시간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걸로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그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그 과정이 10나노 걸린대요. 그러면 더 오래 걸리는 거는 110이겠죠. 그래서 110 나노세컨드가 클럭 사이클이다. 그리고 B파이프라인은 그냥 쫙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1, T2, T3, T4를 쫙 더하고 TR까지 더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한 사이클은 얘는 전체 수행하는 거니까 한 사이클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최종으로 그 레지스터에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전달값도 중화값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 파이프라인. 명령어 파이프라인의 여기 부분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그먼트 명령어 파이프라인. 4개의 세그먼트로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이런 뭐라 하죠 이거를? 이런 수행이 나옵니다. 일단 세그먼트 1에는 fetch instruction from memory, 그러니까 명령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디코드하고 그 유효 주소까지 여기서는 DA에서 다 해버려요. 유효 주소까지 다 결정을 해버리고 브랜치면 PC에다가 내가 분기할 주소를 넣겠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비워요. 왜냐면 내가 분기할 거면 뭐가 패치됐건 앞에 뭐가 패치됐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무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기 위해서 empty pipe. 그리고 브랜치가 아니야. 그러면 피연잔 사가지고 뭐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인터럽트니? 그러면 인터럽트 해가지고 뭐 다시 분기를 하는 거죠.
인터럽트도 분기의 한 종류니까요. 그쵸? 비정상적인 동작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네. 그림 9-7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게 명령어 사이클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줬던 거고요. 이제 그러면 그림 9-8을 볼게요. 그림 9-8에 FI, 뭐 DA, FO, EX가 있는데 이거는 FI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패치, 명령어 패치, 그리고 명령어 DA는 명령어 디코더하고 유효주소 계산하는 거고 FO는 피연산자 패치하는 거고 EX는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FI랑 FO가 여기 겹치는 부분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메모리가 겹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령어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를 분리시킴으로써 이 자원 충돌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명령어 1번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네, 수행되고 있고요. 네, 세그먼트에서 수행이 되고 다음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도 수행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명령어 수행되고 있는데 해석해 보니까 브랜치래. 브랜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브랜치니까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유효주소 계산을 했는데 이게 브랜치라니까 브랜치 BSA 명령어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PC를 메모리 AR에다가 유효주소에다 저장을 해놓고 서브루틴을 값을 하나 징겨서 이거 수행을 할 거니까 서브루틴 해놓고 이 서브루틴 주소를 PC에다 넣는 그런 게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 수행이 되는 동안 명령어를 우리가 이 분기 명령의 주소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분기 명령어 주소를 계산해서 분기 명령을 찾았다. 그러면 분기 명령이 쫙 수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분기 명령이 수행이 안 됐다. 그러면 DA, 이 명령어 4가 수행했던 게 여전히 그대로 수행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티브 선생님이 여기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인 동작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원이 충돌한다. 자원이 충돌하는 거는 두 세그먼트가 동시에 메모리를 접근하는 데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 충돌은 명령어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를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데이터 의존성은 어떤 명령어가 이전 명령어 결과에 의존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값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 발생하고 분기곤란은 분기 명령어 같이 PC 값이 변경되는 명령어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이것은 앞으로 배워볼 거예요. 자원 충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고 데이터 의존성과 분기 명령어의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의존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전 명령어의 동작이 완료되지 않아서 다음 명령어의 수행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의존성은 데이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고 주소는 유효 주소가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첫 번째는 하드웨어 인터락이 있어요. 이것은 피연산자가 준비가 될 때까지 내 거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오퍼랜드 포워딩은 예를 들어서 R2랑 R3랑 더한 걸 R1에 저장하는 건데 이 바로 다음 명령어가 R1에서 R5를 빼가지고 R4에다 저장하는 거면 이 R1을 로드를 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한 것을 바로 이 다음에 있는 R1에 저장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네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컴파일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무동작을 사용하는 건데 지연된 로드라고 해요. 바로 뒤에서 지연된 로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분기 명령어의 처리. 이거는 분기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지연된 분기예요. 지연된 분기도 뒤에서 하겠지만 무동작 명령어를 삽입할 수도 있고 재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리스크 파이프라인을 하겠습니다. 리스크 파이프라인 여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세 세그먼트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계속 예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볼게요. 이 I는 명령어를 패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AL 동작을 수행하는 거고 얘는 E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I 세그먼트에서 명령을 패치하고 A 세그먼트에서는 그 명령어가 무엇인지 디코드를 한 다음에 AL 동작을 수행을 하고 그 유효 주소도 계산을 해요. 분기 주소도 계산하고요. 이 마지막 이 세그먼트에서는 유효 주소를 데이터 메모리에 전송을 하고 뭐 계속 전송을 하는데 실제 전송이 일어나는 거는 다음 클럭 펄스에서 전송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지연된 로드와 지연된 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된 로드에서 네 가지 동작을 생각해 볼 건데요. 메모리 주소 1에 있는 메모리를 R1에 저장해 놓고 주소 2에 있는 메모리를 R2에 저장하고 이걸 두 개를 더해서 R3에다가 더하고 R3에다 넣고 이걸 다시 주소 3에다 저장하는 그런 예를 볼 거예요. 그림 9-9에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봐봐요. R1을 갖고 올 건데 R1 갖고 오는 거 R2 갖고 오는 거랑 상관없어요. 수행해요. 근데 R1이랑 R2랑 더 할 거예요. 근데 명령어를 패치해서 디코드 해보니까 R1이랑 R2를 가져오래요. 근데 R1은 여기서 갖고 올 수 있죠. 왜냐면 얘는 명령어를 그냥 해독하는 것뿐이니까 명령어를 그냥 갖고 오는 것뿐이니까. 근데 R2에서는 이게 아직 R2가 로드가 되고 있어요. 로드가 되고 있는데 얘는 전송이 되고 있는데 얘는 R1이랑 R2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쵸? 여기서는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아직 오고 있거든요. 전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노오프라는 걸 넣어줘가지고 이것을 갖고 와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겹치지 않고 바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무동작을 삽입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지연된 로드라고 해요.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데이터 의존성 문제를 우리가 컴파일러, 하드웨어가 아닌 마이크로적으로 해결했죠. 그리고 세그먼트, 노오프라는 세그먼트를 간단한 하드웨어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연된 분기입니다. 지연된 분기는 분기 명령어로 인한 파이프라인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기법 중에서 컴파일러에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랑 뒤에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노오프를 넣으면 이게 사이클이 솔직히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낭비하지 않고 우린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적당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재분배, 순서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뒤에 걸 잘 분석해야겠죠. 여기서는 어떤 동작이냐면 메모리 주소 1에 있는 거를 R1에 넣고 R1을 한가 증가시키고 R3랑 R4랑 더해서 R3에 넣고 R6에서 R5 빼고 주소 X로 분기하는 그런 거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이 브랜치 X랑 인스트럭션 X는 무조건 두 단계 띄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브랜치 X를 하면 여기서
어떤 명령어인지 아니 어떤 주소인지 분기 주소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하고 있는데 로드하면 안 되잖아요.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명령어를 패치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단계가 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단계 띄어 있어야 되는데 노프를 넣으면 낭비잖아요. 근데 이 add랑 subtract이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없죠. 얘는 그냥 add R3랑 R4랑 더하는 거고 R5에서 R6 빼는 건데 얘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 두 단계 위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단계 위로 올라갔는데 이 전체적인 동작에는 전혀 결과에도 전혀 관련이 없고 노오프라는 사이클 낭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또 101, 102, 103, 104, 105가 있는데 103에서 만약 이게 101, 102, 103, 104, 105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들이라면 이거를 103에서 브랜치를 했는데 얘는 브랜치 하는 거 상관없이 또 그냥 얘는 다음 명령어 계속 수행한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